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업계에 계신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업계 소식 보다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AC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맡고 있는 풍문레이더 이승익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 추석 연휴를 지나 또 황금 주말까지 긴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주말 3,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코로나 우려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모두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며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달랬던 지난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입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강원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오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늘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풍문레이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전반에 걸친 얘기 스투데이 한훈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나저나 주말 내내 또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네요. 화천대유. 예, 먼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덕담 하나. 예. 화천대유 하십시오. 근데 화천대유 이게 사자성어인데 참 낯익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사 이름이 사자성어로 된 회사 이름이 있죠? 화천대유라는 게 중국 주역 예, 예. 64개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수입니다. 아, 주역에 64개 나왔던 가장 예, 좋은 예. 수다 64개. 그 예. 화천대유가 그런 뜻인가요? 하늘의 힘을 네. 얻어 예. 천하를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힘을 얻어. 예, 예. 상당히 그 좋은 말인데 예. 어떻게 회사 이름이 이렇게 사자성어로 된 회사 이름 참 흔하지 않은데. 이쪽 그 회사 대주주 네. 지주분 100% 갖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네. 머니투데이에서 법조 팀장을 지냈습니다. 같은 우리 동종업계 분이네요. 예, 예. 네. 이분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 동양철학과를 나왔다. 예, 예. 이제 왠지 좀 진작이 되네요. 예, 예. 이제 또 보니까 이게 자회사로 천하동인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천하동인이라는 게. 천화동이 저희 천호동과 관련된 또 재개발 프로젝트 그쪽 아닌가요?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쪽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뭐랄까요?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예. 계속 그 사안의 사태를 보니까 예. 생각지도 못하게 여당, 야당, 뭐 초대어들 국회의원들 많이 이름들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SK그룹까지도 이제 우리 본 풍문레이더 취재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네. 어디야 저기 김만배 씨가 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아, 오늘 소환됐나요? 예, 네. 뭐 소환보다는 그냥 뭐 참고인으로 네, 경찰- 참고인 조사. 예,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뭐 정확하게 어떤 대장동 프로젝트의 어떤 그런 실체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특검하자, 네. 뭐 이렇게 또 아니면 국정조사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온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뜨거워질 전망이죠. 뜨겁죠? 정치력이 파급력이 네. 되게 크겠죠. 이게 네. 여든 야든 네, 뭐 하다못해 각상도 의원 아들이 네. 뭐 일명 곽대리입니다. 곽대리요. 예, 곽대리. 회사에 곽아들이 대리로 입사했네. 대리로 나왔죠. 네. 퇴직금으로 50원을 받았답니다. 야, 어느 회사 대리가 퇴직을 하는데 50억씩 받을 수가 있나요? 또 같은 우선 거기 저희 탑픽에서 다룰 SK 그룹하고도 좀 관련이 됐는데 네. 각상도 의원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네. 민정수석을 지냈었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예, 네. 그 당시 2015년이죠. 15년에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이 네. 횡령 배임죄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광복절 대통령 특사로 맞아요. 그런 풀려나게 때가 있었죠. 되었습니다. 예, 가석방을 받고 나왔죠. 예,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네. 왜 지금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우선 2015년에 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재직할 당시 민간 공영 분양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성남의 재개발 대장동. 대장동이죠? 대장동이 정확히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모르시구나. 네. 이게 판교입니다. 판교요? 예. 아, 대장동이 판교인가요? 지금이? 판교입니다. 아,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 예, 분당 위에 판교. 맞아요. 그게 대장동이네요. 예, 대장 지금은?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그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됐을 텐데. 이재명 시장이 이걸 민간 합동 네. 개발로 끌어들이면서 그 성남시의 어떤 성남이 떨이라는 SPC가 있습니다. 특수목적 회사가 5천억을 가져가고 네. 나머지 5천억은 네. 이쪽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대부분을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화천, 네. 화천대유가 이쪽 다 그 다 개발 가져가게 이익이 됐습니다. 다 그게 기속이 왜냐? 됐다. 우선 그 민간 출자자들이 있는데 화천대유 빼고는 다 이렇게 좀 금융사들입니다. 정권사들, 은행들인데 금융사들은 이렇게 업무 목적 외에 부동산을 가지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익이 네. 저 화천대유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친 거나 다름없죠. 또 하나 보면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뭐 그 당시 그 대장동 네. 땅에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민간 합동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토지 수용을 할 때 네. 협의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협의 매수는 하는데 이 당시에는 협의 매수가 아니고 그냥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아, 수용으로 갔네. 보상이 아니고. 그때 평당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떼돈을 번 거죠. 성남시도 떼돈을 벌고 지금 판교 시세가 어느 정도 하나요? 최근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이죠. SK 건설, 그러니까 지금 SK 에코 플랜트입니다. 구 네. SK 건설인데 SK 뷰 테라스라는 연립주택, 네. 마을 연립주택의 고급 아파트입니다. 네. 이걸 분양을 했는데 평당 분양가가 3,800여였습니다. 3,800만 원. 3,800만 원. 성남시 최고 분양가였습니다. 이때. 근데 그것도 지상권 기준으로 평당 3,800만 원이지 토지 기준으로 하면 더 가치는 어마어마할 그렇죠. 텐데요. 평당 200만 원이면 제가 뭐 네. 추측하기로는 뭐 억대는 모르겠습니다. 몇 천만, 5, 6천 뭐대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토지 기준으로 예, 봤을 그렇죠. 때 아마 그러면 단순 1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50분의 1 가격으로 그 당시에 원주민들은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했던 그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네. 땅 따먹기를 한 거죠. 땅 장사를 한 거죠. 이때가 대략 2000 몇 년도였었나요? 정확하게 그 15년 정도에 2015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5, 6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6, 7년 정도 됐죠. 자, 그럼 여기 등장 인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최기원 행복 나눔 재단 예.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예, 예. 최기원 씨 나오고 키넨 파트너스라고 예. 투자자문사인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300억을 또 댔다고요. 일종의 전주 역할을 한 투자자문사고. 그렇죠. 이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최기원 이사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SK 행복 나눔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투자 자문회사에 네. 400억 원 네. 빌려줬습니다. 네.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줬는데 이 키넨 파트너에서 이 중 350억 원을 네. 화천대유 쪽에 네. 다시 또 이렇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350원을 가지고 일종의 종잣돈으로 삼은 거죠. 사업 시행 초기에. 네. 그러면 하천대유 초기 350억 키넨 파트너스 빌렸는데 예. 400억을 빌려줬다. 예. 이게 상당히 많은 이 사이에서 단순 금전 차용 계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네. 지금 뭐 최기훈 이사장은 이렇게 뭐 돈을 이자는 뭐 원금도 이자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SK 그룹 측에서도 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 예. 최기훈 이사장의 어떤 개인 돈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배경을 이 후면을 좀 이면을 살펴보자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퍼즐이 좀 맞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곽상도 의원권 네. 그 최태원 회장 특사를 하는데 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아직 팩트는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 예. 밝혀진 건 없으니까 확정을 질 수 없지만 예, 예. 우연치고는 그렇죠. 가석방을 하는 데서 그 당시에 각성도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면 상당히 법무부를 자주지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최고 사령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네. 국정농단 사건 때 네. 미르 스포츠재단이라는 거 있죠. 네, 미르스포츠 한참 예. 문제가 됐죠. 또. 예, 그 수많은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좀 뇌물을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일종의 상납 창고였었죠. 그렇죠. 수금을 하는. 삼성, 네. 이재용 회장, 네. 롯데, 네, 신동빈 회장 네, 다 이렇게 뭐 구속 생활도 했었습니다. 네. 유독 SK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히려 그 당시에 가석방을 받았죠? 그 전엔 또 테스트해야지. 예, 가석방 받고 국정농단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SK만. 그때 특검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아, 박영수 특검이 지금 화천대유 네. 고문 변호원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네. 또?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죠. 뭐 앞으로 추후 뭐 있을지도 모르는 거는 뭐 이렇게 국정감사 내지 국정조사 내지 특검에서 밝혀지겠지만 많은 의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 사업재단에 뭐 말을 증여를 했네 만에 그거 갖고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더 큰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개발 게이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최근 그 문제가 된 곽상도 아들 곽대리 네. 퇴직금 50억 원도 같은 연결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대리가 50억 원을 받습니까? 그런 회사였으면 저도 취직하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곽상도 의원이 나름대로 화천대유 쪽에 뭐 이렇게 아들을 뭐 네. 취직하게끔 다리를 놨을 거고 네. 또 김만배 씨가 네. 또 곽상도 의원하고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을 하셨다는. 성균관대 동문이면 네. 그런 연결고리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참 저희들도 기자지만 예. 참 이렇게 중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또 그 허브 역할을 또 많이 해줄 예, 수 있는 그런 게 것 기자의 같습니다. 또 예. 본질이다 보니까 예.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을 예. 할 수 있다라는 좀 짐작은 좀 가는데 그렇죠. 뭐 아직 예. 뭐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큰 개발 사업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그 회장 뭐 시체말로 화천대유 하십시오. 그게 인사말이 되네요. 숫자를.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 대소라는 말이 딱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네. 비시카드에서 내놓은 광고 문구였죠. 예, 부자 그 되세요. 당시 IMF 이후에 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배금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거. 네. 20년 뒤에 똑같이 데자뷰가 되는 거죠. 일종의 부자 대세요네요. 그렇죠. 하천대유. 어떤 뭐또 일확천금 노리세요. 기회 잘 로또 잡았어. 맞으세요?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돈벼락 맞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SK그룹과 연결고리, 이거 키넨 파트너스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핵심의 그 트리거가 될 텐데 네. 여기에 사내 이사들이 SK 행복 FNC 재단의 대표 또는 뭐 겸직된 이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예, 지금 맞습니다. 취재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떤 예. 내용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가 키넨 파트너스 전 대표 박중수라고 대표였는데 이분이 SK 산하 모 재단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결고리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최기원 이사장이 돈을 400원을 그냥 이렇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최 이사장은 뭐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또 그런- 다른 측면으로는 굉장한 수익을 거둔다는 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따로 있나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네. SK가 벌었다. 네. 뭐 SK 이사장 아닙니까? 네. SK 일가, 오원의 일가고 하니까 네. 뭐 또 여론에 있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네.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여태까지 SK 그룹이 참 그 정권 때마다 네. 한 번씩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두 번째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이게 타고 올라가면 또 SK 또 최태원 회장까지 뭐가 또 연결고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직은 섣불리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러 정황상 네. 앞으로 계속 뭐 사건이 계속 트이지 않습니까? 네. 각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월급 250만 원 받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젠가 퇴직금 50억 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돌발 네. 뉴스가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뭐 보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뀌는 이 정권 무렵에 발생되는 이런 레임덕 현상들 예. 늘 나오는 전형적인 또 레파토리의 비리 게이트인데 특히 또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심을 특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린 네.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 그렇죠.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죠. 얼마나 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요. 기자하던 양반이 회사 차려서 졸지에 수천억을 챙겼다. 예. 누가 월급쟁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장 대장동에 뛰어가고 싶네요. 그렇죠. 뭐 신발이라도 제가 시켜드리고 네. 싶은 마음인데 참 앞으로 계속 심층 취재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계속 좀 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좀 훈훈한 얘기가 있네요. 우리 신세계그룹의 용진형, 정용진 회장이 예. 영원한 우리 만인의 오빠와 형이죠. 정용진 그렇죠. 회장. 친근감이 있죠. 유통제국의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우리 정용진 회장? 이게 무엇보다도 최근에 유통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됐죠. 네, 그러면서 이쪽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어떤 지금 이마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명희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네, 정용진 부회장. 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 부분을 나눠 있고 정유경 네, 총괄 사장은 저기 신세계 네, 백화점 부분을 좀 네. 나눠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실적이 최근에 어떤 그런 보복 소비를 합니까? 네. 실적이 이렇게 반등되고 있는데 이마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적이요? 예, 네. 그 뭐 떨어졌다는 게 지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종의 기저 효과입니다. 네, 네. 작년에 워낙 실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수철 반발 소비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 뭐 계속 어떤 소위 오프라인 네. 이마트는 그 오프라인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또 이마트가 하고 있던 전문점이 있습니다. 네. 일렉트로마트, 뭐 예, 몰리스, 예, 예. 토이킹덤. 예, 예. 그런 게 이렇게 일종의 역의 점포였는데 네. 이마트가 아니고 다른 네. 곳에 이렇게 예. 점포를 이렇게 냈었는데 네. 그걸 전부 다 폐쇄하고 이마트 예.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한 곳에 뭉치자는 거죠.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직접 효과가 있는 거죠. 일종의 와서 뭐 소비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복합 컴플렉스를 뭐 만들겠다는. 애들 장난감도 사고 네. 가전제품도 사고 네. 그런 식이었던 앞으로 모델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옥션을 이제 지분 80%를 인수를 했는데 네. 금액이 3조 4천억 원. 좀 가대 평가를 했다. 너무 고액으로 인수했다. 승자의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나름대로 정용진 부회장의 했던 그런 승부수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는 결국 온라인에서 네. 소위 말해서 사업의 승패가 결정난다고 정용진 부회장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며칠 전입니다. 지난 주말에 롯데백화점이 구주조정을 네. 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중심 아닙니까? 네. 손님들은 오프라인으로 안 가죠. 네. 거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정용진 회장이 택한 전략, 네. 그 롯데가 택한 전략, 뭐 각기 다르겠지만 결국 한 곳으로 모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뭐 피부로 와닿는 얘기인데 예. 뭐 제 그 가족들을 보면 하루 종일 옆에서 운전할 때도 쇼핑으로 예, 맞습니다. 검색을 해요. 예. 그만큼 배달이 잘 되고 워낙 편리하게 주문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모든 지금, 것을 예. 다 뭐 온라인으로 뭐 주문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작년 기준 매출구가 25조입니다. 25조요. 예. 이마트보다 큽니다. 네. 이마트가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죠? 최근에 또 뭐 네이버 말고도 네. 쿠팡, 네. 마켓클리 주부들이 엄청 많이 애용하는 거죠. 앞으로 유통시장이 온라인에 대한 온라인 시장의 각축전 예. 앞으로 많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뜨겁죠. 예. 네. 예, 오늘도 준비해주신 그 한우식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증시 이슈, 핫 이슈 코너들 여러 가지 얘기들 모아서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기자 임유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중앙 D&M이죠. 예, 코스닥 맞습니다. 상장 기업인데 과거 구 센트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자회사로 또 상장사가 있어요. 상지카일룸. 여기에 이제 ESG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사회이사로 임무용 씨가 입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어떻게 전망이 되는 거죠? 중앙 D&M과 상지카일룸 어떤 회사인가요? 두 회사 관계는? 예, 중앙 D&M은 지난달 15일 상지카일룸의 제3자 배정 중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지분 16.9%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지위를 확보했는데요. 네. 기존 최대 주주였던 CGI 홀딩스는 2대 주주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럼 상지카일룸 어떤 회사들인가요? 중앙 D&M도 그렇고? 예, 그 상지카일룸은 고급 주거시설, 빌딩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 30년간 고급 주거 분야 시행 및 시공을 통해 네. 인정받은 기술력과 네. 일반 건축, 전기, 통신 등 다양한 공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축 시장을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사업의 폐기물 처리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네. 이번 윤상 증자로 확보한 자금 역시 폐기물 매립, 소각 등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 본격화가 된다고 하는데 예. 여기 임무용 사회이사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임무영 사회이사는 상지 카일룸의 사회이사인데요. 네. 최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영입됐습니다. 네. 그 임 이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주요 인사였는데 네. 정 전 총리의 사퇴 직전까지 캠프의 특보단 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등 화려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이재명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 회사에 또 사회이사로 입성을 하셨네요. 좀 많은 그 투자에 관심 또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또 원튼 원치 않든 이맘쯤 되면 이제 대선이 있기 전에 정치 체마주들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맞습니다. 참 묻지마 투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주식시장의 문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 추가된 취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그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많은 좀 그 부각이 주식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한국 전기 충전 서비스 좀 말이 긴데 줄여서 한충전이라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줄여서 말씀을 하면 어떤 회사인가요? 그 한충전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용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인데요. 네. 현재 최대주주는 한국전력으로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 이 밖에 현대차그룹, KT, 디스플레이텍이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한충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 또 매각하려는 주체가 어디죠? 그 현재 1대 주주인 한전이 네. 한충전 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요. 네. 매각하는 이유로는 국가전력 판매 사업과 네. 자체 충전 사업까지 하는 상황이다. 네. 경쟁사인 한충전의 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깐 디스플레이텍 한번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불과 2달 전에 4,500원대의 주가가 지금 현재 뭐 상당히 급등 거의 더블 10,000원을 돌파하고 지금은 8,000원대 예, 차트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회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EV 첨단 소재라는 또 상장 기업이 313억 원의 현금 확보를 하면서 사업 역량 강화, 앞으로 배터리 전문 2차 전지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주요 이번에 그 계약을 맺었던 사업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EV 첨단 소재가 옛 사명이 유행 DNU인 화이트 솔루션 보유주식 일부를 더구전자와 다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약 313억 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어떤 계약 내용들이에요? 그 회사는 보유 주식을 네. 더구전자의 양도에 236억 원, 예. 더구전자 외 다수의 양수인에게 양도에 약 77억 원, 합계 약 313억 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회사는 주식 취득 후 약 6개월 만에 50억 상당의 매각 차익 실현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한번 EV 첨단 소재도 그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이제 그 2,000원, 3,000원대 하던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제 2,000원도 깨지면서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좀 상승폭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네.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림 또 상장 기업이죠. 특장차 전문 기업이기도 한 강림이 캐나다의 운송 솔루션 GCN이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전기 수소 특장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크게 출사표를 던졌어요. 어떤 또 계약의 내용이죠? 네, 특장차 전문 기업 강림이 네. 캐나다 운송 솔루션 제공업체 GCN과 네. 기술 라이선스 이전 및 합작 투자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네. 두 회사는 전기 수소 특장차 생산을 위해
중국 베이징의 5대5 지분의 합작 범위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기술 라이선스 이전 및 합작 투자 설립을 통해 강림은 중국의 시장 독점 영업권을, GCN은 중국 내 영업권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광림 기존에 어떤 회사였고 이번에 그 계약을 하는 GCN은 또 어떤 회사인가요? 네, 강림은 네. 특장차 건설 장비, 수소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최근 ESG 경영을 본격화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에너지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정부 과제를 통해 개발 중인 전기 특장차는 풍력 발전을 통해 자원을 얻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강림 회사 또 주가 차트를 한번 또 들여다보면 불과 이제 올 한 4개월 전에 상당히 많은 주가에 좀 급등이 있었고 요즘은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조정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약 3,000원대 중반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사업이 뛰어들다 보면 지금 뭐 주가 차트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예, 무리는 없어 보이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강림의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좀 주가에 반영돼서 주주 여러분들 많이 좀 수익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가장 요즘 핫한 주제예요. 오징어 게임. 예, 맞습니다.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보셨나요? 네, 추석 연휴 동안 다 네. 보게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의 이게 그 넷플릭스 드라마길래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네? 그 오징어 게임은 네. 그 465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배우 이정재, 박희수 등이 출연했습니다. 예. 그 글로벌 OTT 컨텐츠 순위를 집계하는 플렉스 페트롤에 따르면 네. 지난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지난 21일 미국 넷플릭스 TV 쇼 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가 미국에서 기록한 기존 최고 순위는 3위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이 기록을 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어제 그 아까 인사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강원도로 갔다 왔는데 예. 종일 오징어 튀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숙회만 먹었는데 맞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오늘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여기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했던 쇼박스, 그다음에 뭐 이정재가 소속된 아티스트 컴퍼니, 또 대주주는 여기 또 버키 스튜디오가 또 상장 기업인데 예. 상당히 주가가 큰 폭의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예. 이와 관련된 흥행 실적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버키 스튜디오는 최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네. 오징어 게임 최대 수혜주로 편입되었는데요. 네. 버키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정재가 네. 정우성과 함께 설립한 연예기획사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15%. 예. 한마디로 되게 그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에 소속된 회사의 대주주, 상당히 뭐 예, 사돈의 팔촌격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버키 스튜디오의 최근 급등세를 보면 주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버키 스튜디오 주가가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됐죠? 한 100% 상승했네. 차트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예, 2,000원대 맞습니다. 주식이 5,000원대 후반을 찍고 지금 두 번 상한가를 가고 세 번째 상한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좀 모양새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는 걸 임 기자는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 예측은 하지 못했는데 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비대면 소비 풍조 확산이 터지면서 네. OTT에 대한 수요가 네.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그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또 수혜주가 뭐가 있나?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돋보기로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예. 또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관련주로는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 네. 콘텐츠 기업이 아, 주가가 콘텐츠 기업들. 예, 네.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K컬처의 힘이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만든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위를 석권하고 있다는 것은 예. 이게 문화의 힘, 엄청난 지금 우리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도 여러 가지 상장 기업들 소식 전해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블록 위클리 소식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근법이 시행이 지난주 9월 24일자로 됐습니다. 9월 24일 하면 오늘이 4일자인가요? 5일째인가요? 벌써 이제 또 주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참 말도 많았던 특근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 결국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상장된 코인들 또한 많은 피해가 봤고요. 코인을 들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결국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후 시장 전망하시나요? 그 전에 먼저 인사 좀 드릴게요. 우리 스투데이 예. 가상화폐 전문 기자, 전문위원 김영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소개도 건너뛰게 됐네. 예, 뭐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영석, 오늘은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아, 목요일의 됩니다. 남자였어요? 예, 뭐 이제 매주 앞으로 월요일에 남자. 예. 앞으로 이런 그 거래소들이 줄폐업되면서 예. 어떻게 이제 또 이후 국면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거래소들이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줄폐업을 하는 와중에 살아남은 현재까지는 살아남은 빅4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앞으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많이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살아남지 못한 거래소들 그리고 그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네. 코인들의 경우에는 그 코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단독 상장이란 예. 말이 좀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예. 그 단독 상장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은 단독 상장이라고 하면은 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코인이지만 네.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네. 그 거래소 단 한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을 단독 상장 코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독 상장이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떡상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예. 어떻게 또 연관되는 말들인가요? 우선 단독 상장된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른바 떡상이라든지 네. 이런 아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암호화폐 혹은 코인에 집중되는 자금이라든지 네.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독 상장이 더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한 거래소만 상장돼 있으면 아무래도 펌핑이라든가 코인 급등을 예.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용이하죠. 비교를 하자면 다른 대형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네. 입출금 등의 지갑을 닫고 네. 이른바 가두리라고 네.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펌핑을 하는 경우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단독 상장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 군데 분산돼서 상장이 돼 있다면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여러 군데 여러 거래소에 분산이 되어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입출금 지원을 닫고 가두리를 시켜놓고 개별적으로 펌핑을 시키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고 단독 상장된 코인들 예. 이번에 거래소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후폭풍 피해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사실상 증발되는 거죠, 다. 가치가 없어지는 예, 거죠. 가치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가늠이나 될까요, 이게? 피해자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특근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상장 폐지가 되고 또 거래소 자체가 폐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 3만여 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 뭐 국제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빗썸, 업비트 이 정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 아니라면 사실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네. 사라지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독 상장되는 암호화폐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단독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일 바람직한 이유로는 거래소 혹은 재단 차원에서 정말 비전과 프로젝트의 비전과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를 해놓고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해당 거래소의 코인으로 상장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거래소 차원에서도 해당 코인의 앞으로의 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플랫폼의 비전을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고요. 부정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른바 작전주죠. 애초에 이 코인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네. 한번 펌핑해서 거의 거래량 일으킨 다음에 한번 털어먹고 네. 그냥 죽게 내두는 겁니다. 펌핑 앤 덤핑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럼 거래소마다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잘 따랐다고 하면 예. 특근법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저촉되지 않았을 텐데 예. 야, 거의 뚜껑을 까보니까 무관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사실 또 2017년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불어오고부터 사실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거래소의 운영에 따른 정확한 규제안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졌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런 특근법의 시행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네. 경우가 있었고 그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급하게 그 기준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과정 배경에는 또 암호화폐를 상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그 거래소 주변으로 상장 브로커들도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죠. 이런 존재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순기능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역기능이 또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네. 특히 거래소가 뭐 이른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되면서 네.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를 소개를 하고 네.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도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기능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기존의 뭐 대형 거래소라든지 혹은 대형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영세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이른바 뒷돈을 챙겨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베이트가 뭐 공공연히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 브로커의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파생돼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면 예, 결국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텐데 대충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예, 로비를 해서 상장을 시키면 거래소 직원들은 뒤로 리베이트를 받고 예, 그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또 펌핑을 해서 코인 조작이 일어나고 예. 여기서 결국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개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결국 계속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우선은 특근법 자체가 시행 예고가 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네. 특근법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브로커들이 또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주고 네. 또 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이 펌핑이 되고 또 덤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특근법에 접촉이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암호화폐를 찍어내서 유통을 시키고 상장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고 네.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었어요, 사실은. 예.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주식시장에는 한국증권거래소라는 그 공공기관이 있어요. 예. 증권거래소에는 이러한 그 상장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매뉴얼화 돼 있고 예. 여기 상장 심사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회사 기업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 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예.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다 거래소들마다 원칙과 룰이 다 틀리고 상당히 그 주관적인 심사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번 특근법이 통과되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거래소에 대한 심사 기능, 상장 폐지 기능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까지 거래소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장 심사 기준이라든지 네. 상장 폐지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예,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의 기준을 마련을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해당 코인에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혹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가 그런 상장 혹은 상장 폐지 심사 네. 기준을 마련을 해서 거래소의 운영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그 네. 두 번째 이유겠죠. 네. 그런데 앞으로 또 특근법이 발효가 되고 그리고 이 특근법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운영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특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은행 차원에서 네. 특히 금융권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은행이 크게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차원에서 스스로 금융권 수준에 걸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이 보시기엔 지금 통과된 4대 거래소죠. 업비트, 빗썸, 예. 그다음에 코빗, 예. 코인원인가요? 코인원, 코빗. 예. 이 거래소들은 어떻게 상장 폐지라든가 상장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한 아니면 좀 제도적인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나요? 매뉴얼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특히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은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네. 그런 조율을 해 나가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금융공학적으로 투자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매뉴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매뉴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또 별개의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형 거래소라 하더라도 네. 또 엄격하게 정말 기계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적용을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네. 우선 거래소도 돈을 벌어야 그렇죠. 예, 뭐 운영을 해 일반 나가지 민간 않겠습니까? 기업이고 주식회사일 뿐이다 보니 예. 또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광고 마케팅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수익 충당이 되게 어렵나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되죠. 거래 수수료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업비트나 빗썸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수익이 단기순이 몇백억, 몇천억이 나는데 그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우선 그러한 경우에도 거래 수수료로 네.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네. 수익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수익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온전히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의 공개를 거부를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9월 24일 정말로 이 칼바람이 부는 특급법에서 4개 거래소만 살아남았으면 예. 나머지 수십 개 되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 지금 어떤 아비규환의 모습인가요? 우선 대부분의 승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없앴습니다. 아예 원화 베이스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예. 한마디로 국내 은행과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런 거래소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할 수가 없다. 정확한 예. 표현이. 예.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계속 뭐 달러를 사서 거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들 중에 네. 실제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US 달러, 네. 달러를 구매해서 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거래소를 굳이 이용하고자 한다면 승인을 받은 4개 거래소에서 직접 원화를 입금을 하고 또 비트코인을 사서 이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네. 뭐 원하는 코인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비트코인이 일종의 이제 그 코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처럼. 예. 그런 그 거래소 계좌를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그 계좌를 코인 계좌라고 하나요? 아유 뭐 비트 마켓. 비트마켓. 예.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이제 거래를 마켓이라고 하거나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혹시 그 거래소가 이제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피해 사례들이 좀 있나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인가를 받지 못한 그리고 승인을 받지 못한 거래소에서 자산을 입금을 하고 투자를 하다가 해당 거래소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혹은 투자를 한 상장된 종목 그런 코인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하고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막막하실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혹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신이 돈을 넣은 그 계좌에서 돈을 못 받나요? 아니면 출금이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원화 마켓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만약에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원화 출금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를 받아야겠지만 네. 그 전에 원화 마켓이 사라진 시점에 해당 코인을 원화로 전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해당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돌려받을 게 없는 거죠. 굳이 받겠다라고 하면은 뭐 해당 코인을 출금을 받아서 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하든지 혹은 메타마스크 등의 이더리움 지갑에 보관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곳에 상장이 된 코인이 아니라 단독 상장된 코인들인데 어디 상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현금화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가 된 것뿐이잖아요. 이제 상장 폐지가 됐으면.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그 9월 24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뭐 통과된 거래소들은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실 것이고 이쪽으로 더 많은 반사이익을 또 받을 것 같고 예.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상당히 초상집 분위기가 연출되며 상당히 많은 법적 소송들이 난무할 것 같아요. 예. 거기 관련된 후속 보도들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많이 관찰해 주시고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도 어떻게 알찬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넷플릭스에서 기록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각종 출연진들의 티셔츠 40불 이상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티셔츠 한 장에 5만 원 이상씩 거래되고 있다고 이런 보도를 받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화, K컬처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지 않나,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풍물레이더도 이러한 그 K컬처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취재를 해서 우리 K컬처가 더 강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풍물레이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